우리는 매일 벌레의 피를 먹고 있습니다. 조금 끔찍하게 들리죠? 냉장고에 딸기우유가 있다면 지금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화장대에 있는 립스틱 혹은 딸기잼 병도 좋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코치닐 추출물 혹은 카민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붉은색을 내기 위한 천연염료로 식품이나 화장품에 꽤 흔하게 들어가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성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인장에 기생하는 작은 곤충, 연지벌레입니다. 이 벌레를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붉은 염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딸기 우유의 그 예쁜 분홍색은 사실 수천 마리 벌레에서 얻은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벌레로 붉은색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에까지 말이죠. 색깔의 역사, 빨간색 이야기는 이 색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빨간색을 얻는다는 건 고통이었다. 연지벌레가 발견되기 전 인류가 빨간색을 얻는 방법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사용된 재료는 땅속에서 캐낸 진사라는 붉은 광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돌의 성분이었죠. 바로 황화수은, 사실상 수은 덩어리였습니다. 붉은색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감을 다루던 화가들은 서서히 수은 중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식물이었습니다. 마더, 한국에서는 꼭두선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 붉은 염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색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색이 탁했던 것이죠. 선명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래버렸습니다. 중요한 그림에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색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사는 무렉스 달팽이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달팽이의 몸속 분비선에서 붉은 색소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효율이었습니다. 달팽이 수천 마리를 잡아야 겨우 몇 방울의 색소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이 색은 결국 금보다 비싼 색이 되어 아무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 빨간색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독이 있거나 색이 탁하거나 혹은 너무 비싸거나. 완벽한 빨간색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작은 벌레. 그러던 어느 날 세계사를 바꿀 작은 벌레가 등장합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면서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즈텍 사람들이 사용하던 놀라운 붉은 가루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색은 기존의 어떤 붉은 염료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게다가 색도 쉽게 바르지 않았고 독성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이 염료가 바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치닐, 즉 연지벌레였습니다. 이 벌레가 처음 유럽에 도착했을 때 화가들과 직물업자들은 이 아름다운 붉은색에 충격받았습니다. 유럽은 순식간에 이제껏 없던 붉은색에 매료되어 버렸죠. 그리고 스페인은 깨닫습니다. 이건 금광보다 더 큰 사업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연지벌레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시작합니다. 연지벌레를 국가 기밀로 만든 것이죠. 외부에는 멕시코에서 나는 식물의 씨앗이라고 속였고 만약 벌레를 몰래 해외로 반출하다 걸리면 사형까지 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스페인은 이 붉은색의 독점권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 붉은 가루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스페인 식민지까지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가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이게 벌레인가 아니면 씨앗인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기술 경쟁처럼 당시에도 색을 둘러싼 정보 전쟁이 벌어졌던 셈이죠. 그리고 스페인의 독점은 무려 30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렘브란트의 핏빛 광기. 이 귀한 벌레 피에 가장 미쳤던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 유대인 신부를 보면 여인의 붉은 소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이 귀한 코치닐 안료를 아끼기 위해 물감을 아주 얇게 발랐는데 렘브란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닐 물감을 마치 잼을 퍼 올리듯 캔버스 위에 두껍게 올려버렸죠. 거의 조각을 하듯이 말입니다.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렘브란트는 평생 돈에 쪼들렸던 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붉은 물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코치닐 완료에는 독특한 성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얇게 칠하면 그저 선명한 빨강이지만 두껍게 쌓으면 안쪽에서부터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빛이 물감층 사이에서 반사되고 굴절되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원했던 건 단순한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깊이와 온기가 느껴지는 빨간색을 원했습니다. 수만 마리 벌레의 생명을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든 그 색,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빨강, 그것이 거장의 지독한 고집이었습니다. 화학염료의 발전에도 살아남은 연지벌레. 19세기가 되자 화학자들은 새로운 염료를 만들어냅니다. 석탄 타르에서 합성염료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한 것이죠. 이제 빨간색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격은 폭락했고 연지벌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세기 후반 인공색소의 유해성 논란이 터지면서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다시 안전한 재료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결국 다시 꺼내든 것이 바로 연지벌레였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천연색소 코치닐.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작은 벌레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먹는 음식과 화장품 속에서 붉은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던 빨간색 딸기 우유,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색깔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오늘의 빨간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